저는 남산교회 담임 목사 조언정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본소득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 그러는데, 그랬는데 이 지금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사실은 저희들이 기본소득이란 뭔가, 또 기독교에 있어서 기본소득은 뭔가, 또 기본소득과 사회적 사회보장이나 이런 관계는 어떤가, 또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재원으로 어떤 것들인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 4섹트 내지는 5섹트에서 5강좌로 매월 강좌로 계획을 하다가 그거는 뒤로 하고, 우선 우리가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금 당장 하니까 이걸로 우리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뭐 그냥 정부에서나 또는 군에서 주는 돈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어민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 이것으로 해서 전국민 기본소득까지 다 되면 훨씬 좋은 강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첫 번째로서 농어민 기본소득에 대한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농어민 기본소득 오늘 강좌는요, 녹색당 대표이기도 합니다. 몇 명이에요, 대표가?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민기본소득 그 본부의 교육 홍보위원장입니다. 교육자를 뺐어요. 나는 그냥 거기에 홍보위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홍보위원장인 줄 알았더니 교육 홍보위원장이랍니다. 우리 김찬희 선생님. 사시는 데가 수원이라고 그러셨죠? 아니에요, 서울입니다. 서울에요? 네. 누가 잘못 전달해 줬구만. 예, 좋은 강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소개받은 김찬이라고 하고요.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를 먼저 이렇게 교육홍보위원장을 대표보다 먼저 했고요. 2019년부터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는 이제 활동을 해왔고요. 여러 시민단체, 여러 정당, 여러 가입을 다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5분 있고요. 한살림 대표인 조한석 대표라든가, 강남은 한신대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당 대표는 녹색당은 2015년부터 계속 했는데 계속 정책위원회에 있다가 작년이네요. 작년 7월에 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 있지만 농민기본소득 운동을 먼저 했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띄울 때까지 저희 목사님이 많이 계시니까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종교 얘기하면 하지만 보통 기본소득을 성서적인 얘기할 때 1데나리온의 우화 얘기 많이 해요. 아침에 와서 일찍 일했건 중간에서 일했건 밤에 넣었건 다 1데나리온을 받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항의하죠. 아니 늦게 왔는데 저는 일도 안 했는데 왜 1데나리온을 줘?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도 많이 하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왜 일도 안 했는데 돈을 줘? 그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영어 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일하지 않으면, if절인데요. if 한다면 일하지 않으면 will이 있어요. will이 의지거든요. 일하려 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 그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먹지 말라는 거지, 일이 없는데 그 사회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서하고 배치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문자 썼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네,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됐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농민기본소득의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려는데요. 기본소득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짧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농어민 개인에게 정기적인 현금을 조건 없이 준다. 이게 농어민 기본소득이 되겠습니다. 보통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한번 보시고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은 농어민을 빼면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이 되고요. 농어민을 집어넣으면 농어민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이 되겠습니다. 모두에게, 개인에게 꼬박꼬박 현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준다.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있다가 나오니까 일단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예습이고요. 들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농어민 공익수당하고요, 농민기본소득 얘기를 하려면 먼저 쌀 직불제와 공익형 직불제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공익형 직불제가 지금 시행 중에 있죠. 그래서 쌀 직불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쌀 직불제는 왜 시작되는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농민들은 다 아시죠. 쌀 직불제는 뭐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나쁜 이 우루과이 라운드로부터 시작된 거고요. 우루과이 라운드의 최종 결과는 WTO라는 세계의 새로운 경제 체제가 생겼죠. 관세 장벽, 관세 말고는 일체의 무역 장벽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협상을 한 8년을 했고요.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로 결국 농산물도 관세는 붙일 수가 있지만 비관세 장벽은 둘 수 없게 이렇게 됐고요.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쌀을 수매를 했죠. 쌀 수매. 수매가를 정부가 정하고 수매가가 얼마나 막 이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경제학에서는 가격 지지 정책이라고 하는데, 어떤 가격을 생산물에 대해서 보장하는 정책, 이거를 우루과이 라운드 결과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곡 수매가 불가능하니까 그럼 어떻게 농민이나 농어민을 지원해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 직접 지불밖에 방법이 없게 됐고, 유럽이 선도적으로 직접 지불 방식을 수행하면서 농촌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는 그런 정책을 취해왔어요. 그래서 유럽의 직불제를 한국 나름으로 수입해서 시작한 게 쌀.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쌀 생산이 많으니까 여러 직불제가 있었지만 예산의 대부분은 쌀 직불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쌀 직불제가 되겠고, 뭐 옛날에 고정 직불금, 변동 직불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는 거니까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쌀 고정 직불금, 또 쌀 가격 변동에 따라서 지급하는 변동 직불금, 이걸 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생겼다고 제가 써놨는데요. 일단 쌀에만 직불금을 주로 주다 보니까 쌀 공급 과잉이 돼서 창고에서는 막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형평성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는 뭔가 하면 쌀은 논이잖아요. 논농사는 많이 주고 밭농사는 적게 주니까 논농사나 밭농사나 다 농사인데 논농사만 우대하고 논과 밭의 형평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고요.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요. 소득 안전망으로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정직불금만 잠깐 볼까요? 1헥타르당 100만 원 주는 게 맨 마지막 해의 고정직불금입니다. 2019년. 1헥타르당 100만 원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1헥타르에 보통 쌀이 67가만이 나간다. 이 67가만이라고 환산을 해서 계산하면 한 가만이당 14,925원을 준 거. 당시 2019년에 한 가마니가 보통 20만 원 했습니다. 20만 원짜리 쌀 한 가마니 80kg에 14,925원 주던 게 쌀 고정직불금이거든요. 그럼 누가 많이 받을까요? 요걸 많이 생산하면, 요게 많으면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지 면적이 많아서 농업 생산이 많으면 많이 받으니까 대농일수록 직불금을 많이 받게 되고, 소농은 안 그래도 소득 보장이 어려운데 소농은 별로 받는 게 없는 소득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쌀 직불금의 문제입니다. 쌀 직불금만 갖고도 30분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뒷얘기로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짧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연구를 하여 2020년부터 뭐가 도입이 되었다? 공익형 직불금이 도입이 되었다. 이건 쌀 직불금이고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익형 직불금이 도입이 돼서 잘 아시겠지만 공익형 직불금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이거죠. 요걸 뭐라고 부르죠? 소농직불금. 소농직불금은 일단 0.1헥타를 넘어야지 농민으로 규정되니까 0.1헥타르부터 0.5헥타르 사이에 있는 사람 중에서 소농직불금에 기준해서 맞는 사람들은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는. 연간 120만 원이니까 가구당 월 10만 원이 되겠죠. 요게 등장했다는 게 이전의 쌀 직불금과 가장 큰 차이고요. 원래 공익형 직불금을 도입할 때는 하후상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정부에서. 하후상박. 하, 면적이 적을수록 후하게 주고, 상박, 면적이 상 많을수록 박하게 준다. 하후상박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때 많은 농부들이, 아까 좀 전에 쌀 직불금은 모양이 어떻게 돼 있었죠? 요렇게 돼 있었죠? 요렇게. 그러니까 하후상박 듣다 보니까 그러면 말이야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요렇게 되거나
아니 요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그러면 소농들이 좀 살 수 있겠구나. 농촌의 소농이 70%가 넘으니까요, 농민의. 근데 결과적으로는 요거 하나가 추가됐을 뿐 이 그래프의 기본적 원칙은 변하지가 않았다. 다만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눠서 단가가 조금씩 떨어지게, 단가가 기울기죠. 단가가 조금씩 떨어지게만 했을 뿐 하우 상박은 실현하지 못하고 역시 면적이 많을수록 많이 받는 과거 직불금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직불금을 이론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연간 얼마 받냐? 거기 써 있죠? 5,73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734만 원 받는 뭐 기업농이라든가 또는 뭐 아주 큰 대농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사실 수입도 많은데 직불금도 많이 주고, 소농은 안 그래도 생산해 갖고 살기가 어려운데 연간 120만 원 주고 끝이니까, 이게 지금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놔서 그렇지 이게 120이면 5,700원 어디다 그려야 돼요? 50배 뚫어야 되잖아 지금. 예.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죠 이게. 그래서 고인격 직불금이 쌀 직불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의 직불금이 이런 그래프 모양을 띈다 좀 알고 계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농어민 공익수당이나 농어민 기본소득의 필요성들이 직접적으로 도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공익계획 직불금의 현황을 제가 오늘 강화해 오면서 며칠 전에만 해서 2020년으로 강의했는데 강화해 오면서 2021년으로 심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우 상박으로 소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도입한 공익형 직불금이 어떻게 시행되는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쪽이 기본형이고 이쪽이 선택형입니다. 기본형이 2조 2천억 원, 선택형이 800억 원. 두 개 합치면 2조 2,600억 원 정도 되겠죠? 잘 보시면 2조 2,600억 원 중에서 대부분이 2조 3,600억 원 죄송합니다. 2조 3,600억 원 중에 대부분이 기본형에 몰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친환경 농업, 친환경 축사는 이건 뭐 거의 지불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안 되고 있고, 대부분 여기에 몰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면적 직불금에 주로 의존해 있고, 면적 직불금이 이 전체 공익형 직불금의 몇 프로다? 74.6%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래프에서 요거는 5천억 원밖에 안 되고 이게 74%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게 도입된 거는 참 잘한 건데, 잘한 것도 잘했다고 해야죠. 하지만 이게 너무 퍼센테이지가 적고 아직도 이게 주류가 돼 있으니 소농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전환에 큰 도움을 못 주고 있다. 이런 자평들이 농민운동 속에서 많이 나왔고요. 정리해 봅시다. 소농 직불금은 인적 보장의 시작이라는 의의는 있는데 인간 개인 한 명에게 보장한다, 이런 뜻이죠. 하우 상박의 원칙을 견지하지 못하고 결국 면적 중심으로 귀착됐다. 그래서 제가 저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익형 직불금의 이 말하는 공익이란 말의 핵심은 뭐냐? 어떤 농민이 공익적인 농민이냐? 땅이 많아서 생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사람을 공익적이라고 보는 사고관이다. 저는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많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죠. 식량 자급률도 높여야 되고. 예. 근데 농촌에 존재하는 게 식량 생산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건 사고 장식이 잘못된 거거든요. 농촌에는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점이 전혀 없다. 그래서 농지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에 두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공익형 직불금의 결과에 대한 우리의 어떤 평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익형 직불금의 두 번째 문제점은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비영농 부재지주가 너무 많이 타요. 얼마나 많이 타나 제가 최근에 조사한 겁니다. 농특위, 대통령 산하 농특위가 2020년에 경기도 화성하고 안성, 여주, 경남에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비영농 부재지주 통지가 전체 면적의 30%를 통과했다. 아마 경기도를 더 많이 조사했으면 더 높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건 거창도 넣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어쨌건 30%가 넘더라. 그러면 고익형 직불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농사를 짓지 않는, 이거 넘어갔네요. 이게 좀 리모컨이 좀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까. 네. 직불금에 따르면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가 직불금을 수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는데 처벌받은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농촌에서도 그렇죠.
지주의 땅 붙여서 살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뭐 신고 이게 좀 불가능하죠 사실은. 예,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는 요건데요. 우리가 그 공익형 지불제를 받으려면 아시다시피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사실 규정적으로 돼 있고요. 그 농업인으로 돼 있는 사람을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라고 하죠.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영주가 한 집에서 한 명이라는 거죠. 그럼 대부분 그거는 남자일 수밖에 없는, 남자가 죽지 않은 이상은 남자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 패단이 많다고 해서 여성도 경영주가 되게 해서 법적으로는 여성 공동 경영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빚 좋은 개살구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공동 경영주라고 이름만 돼 있을 뿐 실제로 여성 공동 경영주로 등록한 사람이 대상 여성 농민 중에 9.7%에 불과합니다. 그냥 기분 삼아 한 거예요. 나도 공동 경영주다 한 사람에서 등록한 사람이 9.7%, 나머지 91%는 하면 뭐해 아무 혜택도 없는 거 그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에 지급되다 보니 사실상 남성에만 지급되게 된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보니까 여성 농민이 가족 원인 농업 종사자가 돼버리죠. 경영주가 아니게 됩니다. 또 임차농 사각지대 문제가 있죠. 임차농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데 지주가 임대차 계약서를 안 써줘. 왜? 8년 작용을 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니까 자기가 8년 동안 농사 지은 것처럼 꾸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농은 도대체가 이게 임대 계약서를 받아서 농업경영에 등록하는 게 불가능하다. 대부분 현실에서는 제가 농민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좋은 지주는 대신 타서 임차농한테 주는 사람도 간혹 있답니다. 와, 내가 그냥 작용한 거로만 법적으로 하고 돈은 너 줄게. 아니면 반가이 하는 너 반, 나 반. 대부분은 그냥 입 닦는 데입니다. 내가 땅 빌려줘갖고 네가 임차하는데 지금 농사 지으면서 지금 뭐 고기가 지불까지 받으려고? 말도 안 하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이 못 받고 지주가 받게 되는 이런 문제가 제일 크고요. 또 5번 친환경 경관 보전 등 선택형 지불금이 너무 작아서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돈도 너무 적고 친환경에 부여하는 것도 너무 적다. 그래서 공익형 지불제의 문제점을 좀 본다면 해결 방향이 나옵니다. 경영주, 즉 남자한테만 지급하지 말고 개인별로 다 지급해서 농사를 짓는 농민이면 남자, 여자 가리지 말고 줘야 된다. 실경쟁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임차농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예산을 늘려야 되고 친환경적 인센티브도 강화해야 된다. 이게 공익형 지불금에 대한 어떤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익형 지불금 이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농어민 공익수당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농어민 수당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농민 수당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농어민 공익수당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이름은 좀 다릅니다만 그냥 가장 평범한 이름인 농어민 수당으로 한번 설명해보고 바로 지금 강화도에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요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농어민 수당은 아까 얘기했던 공익형 지불금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출발은 비슷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각 지역의 농민단체가 주도하여 조례 제정 운동을 계속했고 그 결과로 각 지역별로 지역 시차를 두고 각 지역별로 이제 운동이 좀 활발하고 군수가 빨리 수용하고 이런 데가 빨리빨리 된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된 데가 전남, 해남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해남, 강진, 뭐 이러면서 충남 이래서 막 올라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제일 안 된 데가 여기 강화인데 강화가 이제 희귀 지역으로 이제 안 되고 있는 곳이 남아 있는 거고요. 농민수당의 근거는 뭐냐? 농민수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민의 농업활동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다. 사실 농어민수당이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공익형 지불금을 비판하는 거예요. 공익형 지불금이 말이 공익형이라고 돼 있는데 니들이 정말 공익형으로 지금 했는 거냐? 면적 많은 사람한테 더 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공익에 대해서 재정의한 게 농어민수당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는 뭐냐? 같이 한번 볼게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3조 9항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 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게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입니다. 이게 농민수당의 근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장,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 유실 및 홍수 방지, 생태계 보존,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의 문화의 보장. 이거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3조 9항에. 그럼 이런 식의 공익적 기능하고 있는 농민 또는 농어민에 대해서 보성이 되고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 밑에 4조 1항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책임을 다해라 하는 곳으로부터 농민수당 또는 농어민수당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그 농촌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화폐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액수가 되냐 학자마다 다른데 참고로 한번 보려고 가져왔어요. 양승용 선생이 2011년 쓴 논문에 보면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86조 이거 계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진청 아시죠? 농업진흥청에서 2012년 낸 자료에 따르면 농업 농촌의 가치를 252조로 보고 있습니다. 와, 농진청에서 한 거니까 제가 한 것도 아니고 2012년은 뭐 이명박 정부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특정한 뭐 정치적 편향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산업적 가치 즉 식량 생산 86조 아까 봤던 공익적 가치가 166조 해서 총 252조 가치가 있다. 농진청이 평가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화폐적 가치는 뭐 숫자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이게 상품으로 거래되지 않아서 그렇지 공익적 개념 야 우리 농촌에 여기 1헥타르 공익적 가치 돈을 줘 이게 안 될 뿐이지 사실 환산해 보면 굉장히 크다는 것을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라 이런 운동이 벌어졌고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제가 항상 기본소득에 대한 강연을 한 300번 이상 한 것 같은데요. 한 번 꼭 할 때마다 새로 PPT를 만듭니다. 왜냐면 지역이 다르고 듣는 분들이 다르고 포인트가 좀 다르고요. 원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어제 새벽에 만들었습니다. 제 이메일 새벽에 와 있죠, 목사님? 자, 각 지역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전남 60만 원, 전북 60만 원, 경북 60만 원 쭉 있죠. 연간입니다. 연간이 돼 있고요. 돼 있습니다. 예.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모든 그 광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경기, 강원, 제주, 충북, 충남. 여기는 인천광역시라는 이유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연간 쭉 3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있습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여기서 어느 지역이 제일 농민수당 또는 농어민수당이 많이 주나요? 충남, 경기. 경기라고 답하신 분은 이미 아시는 분이고요. 답을. 충남이라고 한 것은 너무 제가 좋아할 뿐입니다. 이런 강연할 때는요. 시나리오대로 틀려주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예. 이럴 때 충남이 이렇게 틀려줘야 말이 되지. 경기 이렇게 맞춰버리면 제가 옛날 표현으로 찍사잖아요. 뭐 재미가 없잖아. 뭐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찍어? 예. 자, 죄송합니다.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개인별 지급이 구현된 국내입니다. 예. 나머지 까만색은 전부 가구별 지급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부부가 있으면 경기는 120만 원이 되겠죠. 물론 부부가 다 없을 수도 있겠지만 또 장성한 아들도 농사지으면 그 집은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개인별 지급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가구별 지급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제일 많다. 그래서 경기는 이름도 경기도 농민수당이 아니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농민기본소득으로 된 게 기본소득의 완성태라서 그런 이름이 붙인 게 아니고 기본소득의 중요한 지향인 개인별 지급이라는 걸 구현했다는 의미에서 경기도는 일부러 농민수당자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이름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라고 붙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이라는데 농민수당인데 개인별 지급이라서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나가자라는 그런 기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 제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통과시키는 거에 제가 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제가
자랑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로 한 것 중에 가장 제가 보람이 있었던 게 뭔가 하면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도내에 거주한 합법적 외국인한테 다 줬어요. 저는 그게 정말 의미 있는 결정이에요. 제가 땅땅땅 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를 통과 못하면요 시행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이 조례가. 첫 해에 재난지원금 줄 때 2020년에 줄 때는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 이민자하고 영주권자만 줬어요. 근데 아니 경기도에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노동자 말고요 합법 노동자, 합법적으로 체류한 노동자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활동을 하며 우리나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활동을 하는데 왜 재난은 그 사람은 뭐 외국인은 재난을 안 당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피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줘야 된다고 했는데 받아들여져 갖고 그래서 지급된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 자랑 좀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좀 지자체가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발전을 해야 돼요. 낡은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어민공익수당에서 몇 가지 기억할 것은 대개 지역이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형 지표금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이라고 해서 그럼 농업 외 3,700만 원을 벌면 못 받나?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사과를 심었어요. 사과를 갖고 사과 주스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 팔았어. 사과 주스를 3,700만 원 팔았다고 3,700만 원 소득은 아니잖아요. 그중에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비용을 80몇 프로 환산하게 되거든요. 그거 빼고 난 소득 이렇게 되는 거니까 3,700만 원이면 굉장히 진짜 매출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매출 몇 억 정도 돼야 된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됐고요. 3번 특징은 이거의 모든 공통점은 뭐다? 지자체 재원을 갖고 한다. 전남 돈 갖고 전북에 배정된 돈 갖고 경북에 배정된 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 도비 50%, 그다음에 각 지역 있죠? 지역도 50% 이렇게 안배해서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뭐 여주군 같은 경우는 원래 농민수당을 하다가 농민기본소득으로 바뀌었는데 농민수당을 하다가 농민기본소득으로 바뀌었는데도 돈을 덜 내. 그러니까 여주군일 때는 여주군이 100% 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별 지급이 됐으니까 여성 농민한테도 지급하면 더 나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도에서 50% 내주니까 50%만 내게 돼서 오히려 여주군은 덜 내게 됐다. 그래서 여주군에서 제가 강연했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다. 남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기분이 나빠지네요. 강화도는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다음에 거의 다 지역 화폐로 준다. 도 지역 화폐를 주는 경우도 있고 뭐 군 지역 화폐를 주는 경우도 있고 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역 화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려고 한다. 이게 특성입니다. 농어민 수당은 확실히 공익형 지표금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정액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정액. 모두에게 똑같이 정액을 하게 된다면 결국 소농한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대농이 연간 예를 들면 소득 2억이 있는 대농이 있어. 60만 원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어려운 사람일수록 60만 원은 더 가치가 있죠. 예를 들면. 그래서 정액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배려한다. 이런 원칙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농어민 수당도 농민기본소득하고 공통되어 있는 그런 정신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광화홍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넣었어요. 그다음에 농어민 수당은 그러면 개선점이 없냐? 개선 과제가 있다. 네, 공익형 지표금보다는 앞서 나가는데 어떤 점이 문제점이냐? 첫 번째, 아까 말했듯이 가구별 지급에 문제가 있다. 제주하고 경기 빼고는 다 가구별 지급이다. 역시 여성 농민이 못 받고 있습니다. 농어민 수당 토론회에 제가 몇 번 갔는데 전여농이라고 있죠. 여성 농민들이 막 손 들고 막 뭐 하자는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항의했어요. 그래서 막 좀 박수치고 그랬죠. 맞아 이러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못 되고 있는 면이 있고, 근데 이제 대선이 또 이제 있고 있죠. 두 번째는 지자체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재원이 불안정하고 취약합니다. 강원도가요,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해서 농민수당을 지급을 해야 했어요. 언제? 2020년에. 2020년에 지급을 못했어. 왜? 돈이 없대. 시장과 군수가 모여갖고 시장 군수 협의회를 만들어갖고 야 돈이 없어 못 주겠어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를 시장과 군수가 따르지 않은 거니까 불법이에요. 이런 일도 생겼어요. 근데 이해는 가져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지자체 재원으로 하는 거에 문제점이 있다. 세 번째, 그러다 보니 지급액이 작다. 아까 보죠? 연 60만 원도 있고 경기도는
두 명이라 해도 연 120만 원까지 60에서 120인데 이거 갖고 결국 공익형 직불금의 소농 직불금 정도의 액수인데 이거 갖고 소농의 소득 안정이 된다고 보면 과한 거죠. 모자란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농어민 수당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는 게 좋겠냐. 아무래도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적 시대 소명에 맞게 좀 발전해 나가되 각각 지자체가 하고 있으니까 지자체별로 재원을 따로따로 또 만들고 지자체별로 특색 있게 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자체 자치수당제로 발전하는 게 훨씬 좋겠다. 예를 들면 지자체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죠. 어떤 지자체에 주민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녹색당 대표지만 태양열을 논 위에다 막 깔고 산을 막 밀어버리고 깔고 난 미쳐버리겠어 아주 그냥. 그러다 보니까 태양열 발전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져. 심각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유휴지, 공유지 이런 거 많잖아요. 놀고 있는 땅. 그런 거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예를 들면 태양열 발전이 이루어져서 수익이 생긴다. 그걸 갖고 우리는 이 재원을 보탠다.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 지역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풍력 발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업이 있는 경우에선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있는데 어업 기금 같은 걸 마련해서 그 기금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이 나오는 이런 지자체별로 특색 있는 어떤 방법들을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제 농어민 수당하고 공익경제지불금의 장점과 단점을 다 보셨죠? 자, 그럼 이제 더 나아가서 농민 기본소득 또는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얘기를 한번 전개해 볼게요. 아까 했던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 요거 농어민 기본소득의 5개 원칙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번 덧붙여 보면 보세요. 첫 번째, 모든 농어민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대농만 주거나 소농만 주거나 뭐 중농만 주거나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농민에게 아까 3,700만 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농민 기본소득 기본 원칙 그런 것도 없고 모든 농민에게 준다. 근데 가끔 모든 농민이나 모든 농어민에게 준다면 왜 부자한테 주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제가 답을 이미 드렸어요. 누구까지 주느냐, 누구까지 줄 거냐 그러면 참 그 판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연간 소득이 1,000만 원까지만 준다. 그러면 1,001만 원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뭐 황당하죠. 그 선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똑같은 액수를 주더라도 실제로 부자의 퍼센티지는 굉장히 적습니다. 전국에서도 그렇고요. 농민 중에서도 부자의 퍼센테이지는 훨씬 적어요. 그거를 준별하기보다는 그 사람한테 30만 원과 가난한 사람의 30만 원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다. 두 번째 볼게요. 개인에게 준다. 아까 반대말이 뭐였죠? 가구나 경영주한테 주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주는 거니까 농민 개인, 농어민 개인에게 하나하나에게 다 준다. 쉽게 말하면 여성이나 청년에게도 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정기적이라는 것은 재난지원금처럼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현금이나 지역화폐, 현금의 반대말은 물건입니다. 라면, 연탄 이런 게 아니고 현금이나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걸 주고 선택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마지막 조건 없이는 뭐 이걸 할 테니까 저걸 해라. 돈 줄 테니까 이걸 해라. 이런 조건을 달지 않는 것을 농민 기본소득 또는 농어민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얘기를 풀어나가 보면 말이죠. 여기죠. 농어민 기본소득이 전체 기본소득, 오늘은 전체 기본소득을 강의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은 전체 기본소득과 관계해서는 농어민 기본소득부터 먼저 실시하고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발전시키자 이런 생각들을 농민 기본소득 운동본부는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민 기본소득이 실현되면 어떻게 되냐? 전국민 기본소득 실현 이후에도 농어민 기본소득은 다른 형태로 더 존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시작할 때 농어민 기본소득 시작했고 전국민 기본소득이 확대돼서 전국민 기본소득이 예를 들면 월 30만 원이면 농어민 기본소득도 20만 원 이런 식으로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존재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짜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바로 왜 농어민 기본소득인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이 식량의 기지이자 생명창고이기 때문에 전국민 기본소득을 실현되더라도 농업 농촌이 갖고 있는 공익적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2번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3번은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이 큰 가치를 갖고 있다.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흙이라든가 흙 속에 있는 미생물이라든가 삼림이라든가 어업자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걸 잘 보존하면서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 흐름이 창출돼서 도시의 과밀과 청년 실업을 함께 해소할 수 있다.
이른바 균형 발전이 가능해지고요. 5번은 이제 나라 자체가 도시 중심의 개발을 하다 보니까 수출 주도 경제에서 농업이 희생되고 도시 가구 대비 농가 소득 비율이 62% 2019년. 그러니까 4번과 5번은 국가 전체의 발전 전략 때문에 농어촌이 말하자면 희생당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먼저 발전하기 위해서 수출 주도, 국가가 먼저 발전하기 위해서 도시 주도, 도시 수출 주도 하다 보니까 농촌과 농어촌은 전부 희생되어 왔던 그런 결과를 어느 정도 똑같은 국민한테 주는 국민 기본소득이 있더라도 계속 그렇게만 준다면 격차가 좁혀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동안 희생되어 왔던 농어촌에 플러스 알파를 줘서 전국민 기본소득 이후에도 농어민 기본소득은 존속하도록 한다. 이게 저희의 구상인데 그렇게 실현될지는 뭐 힘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자, 이제 끝머리로 가고 있습니다. 농어민 기본소득의 미래, 이제 저희 강의 끝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 차흥도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농민 기본소득 전국 운동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한 결과 2021년에 국회에 농민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발의한다고 법이 되는 건 아니죠. 발의한 법이 심의를 거치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표결이 거쳐져야 법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류 상태에 있는데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66명이나 서명을 받았습니다. 저하고 이제 차흥도 목사님이 참 봐달라고 열심히 돌아다녔고요. 다른 분들도 같이. 끝난 다음에는 또 발의해줘서 고맙다고 또 인사도 가고 같이 기념 촬영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작년 얘기인데. 법안에서 제일 중요한 두 부분만 한번 따왔습니다. 1조 볼게요. 이 법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면 볼수록 너무나 명문장이라서 자꾸 가져옵니다. 농민이나 농어민이 가난해서 어려워서 그게 아니고요. 농어민도 다른 모든 시민과 함께 똑같은 권리를 누리는 게 기본적인 기본권이다 라는 정신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래서 그 기본권에선 소득 안정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권에 속한다 라는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 기본소득이건 농민수당이건 농민한테 농어민한테 시혜를 베푸는 게 절대 아니고 권리를 누리는 것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8조가 또 특이한데요. 보통 법에 액수가 나와 있는 경우는 없어요. 법은 보통 액수는 이렇게 합니다. 시행령에 의거한다. 그래서 시행령은 보통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이 영으로 내릴 때 시행령에 액수가 규정되게 돼 있죠. 그런데 과거에도 어떤 법 같은 거 보면 법을 잘 만들어놨는데 법의 내용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나중에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만들어질 때 엉뚱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서 우리가 일부러 여기 법에 액수를 넣었어요. 농민기본소득은 매월 30만 원 이상으로 한다. 아주 독특한 법안인데요. 이게 저희의 이제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30만 원 이하로 한 건 안 받아. 뭐 이런 식으로. 농민기본소득은 안 보겠어. 주로 당장은 그거와 이하로 실현돼도 우리 이걸 목표로 계속 싸울 거야. 이런 어떤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그래서 독특한 법안인데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미래가 그려질까 하는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서 이제 질의응답 가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얘기하면 이제 월 30만 원이니까 월 30만 원이면 우리 집에 농민이 2명이면 월 60만 원. 우리 집에 농민이 3명이면 월 90만 원. 굉장히 의미 있는 돈이죠. 예. 뭐 큰 돈은 아닌데 의미 있는 돈. 제가 이제 농민기본소득 운동하면서 많은 농민들하고 얘기해봤는데요. 농민기본소득 월 30만 원 받으면 집에 농민이 몇 명입니까? 2명이래. 그럼 받으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냐 하니까 그분이 대답한 거 지금도 기억나요. 비닐하우스를 그만하고 싶다. 비닐하우스 너무 힘들다. 여러 가지 점에서 힘들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이게 참 에너지도 많이 떼면서 전기 쓰면서 막 난로 떼면서 마음도 좀 그렇고 일도 너무 고되고 그래서 비닐하우스 접고 친환경 농업을 하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겨울철에 하던 아르바이트도 안 해도 될 것 같다. 농업 외 활동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이 바뀌는 거죠. 이게 큰 액수는 아닌데 어떤 밑바탕, 그러니까 쿠션을 만들어주는 거죠. 밑바탕을 만들어주니까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약탈적 농업도 덜 해도 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월 30만 원 얘기하면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사홍도 목사님하고 이 농림부의 아주 높으신 분들도 막 만나보고 그랬어요. 직접 만나서 막 단판도 짓고.
근데 무슨 돈 갖고 하려고 그러냐고. 아, 농림부 관리가 왜 우리한테 무슨 돈 갖고 하려고 왜 우리한테 물어? 우리가 묻고 싶은 건데 우리한테 물어요. 무슨 돈 갖고 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국가 예산의 5%를 농식품부 예산으로 편성하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그럼 다른 부서 예산을 뺏겠다는 거 아니요? 아니 나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그런 말을 하면 모르겠는데 농림부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농림부는 아 그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5%까지 따오려고 싸워보겠소.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참 이거 참 어이가 없었어요. 누군지는 얘기는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5%를 올려야 됩니다. 왜 5%를 올려야 되느냐? 농가 인구수를 조사해 봤더니 230만 명이고 이거를 월 30만 원 하면 230만 곱하기 월 30 곱하기 12 하게 되면 예산이 나오죠. 8조가 됩니다. 8조. 2022년 예산이 이미 시행 중에 있는데요. 농식품부 예산이 16조 8천억 원입니다. 16조 8천억 원 정말 적습니다. 여기에 8조를 더하게 되면 25조가 필요하게 되죠. 그럼 25조가 2022년 정부 예산 607조 중에 몇 프로냐? 4.15%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 중에 5%만 농림부 예산, 농업식품, 농림식품부 예산으로 하게 되면 그 중에서 4.15%만 해서 농민기본소득 30만 원 지급이 다 되고요. 나머지 0.85% 갖고 다른 사업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수치적으로 말하면 4.15%면 월 30만 원 농민기본소득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말했던 5천억 원이 쓰이고 있는 소농직불금 기억하시죠? 소농직불금은 가구별 지급이란 것 뿐이지만 인적 지불이라는 점은 같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예산에 통합하게 되면 전체 국가 예산의 4.06%면 된다. 그래서 소농직불금을 통합이면 4%, 소농직불금을 통합하지 않으면 4.15%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말이죠. 아예 소농직불금뿐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면적직불금 최대 5,400만 원까지 되는 거 면적직불금까지 다 통합하면 3.76%면 되니까 아예 공익형직불금을 다 통합해버리고 거기 갖고 농민기본소득 재원을 쓰자 이런 과격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좀 과격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익형직불금에서 가장 많이 돈이 쓰이는 게 뭐였죠?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을 주로 누가 받는다? 대농들이 많이 타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농민사회 내에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싸우겠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건 옳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재벌이나 도시에 몰리는 것과 함께 싸워서 농민과 농민이 함께 단결해서 이 난국을 타개해야죠. 그래서 저는 대농에게 주로 많이 혜택이 주어지던 면적직불금은 그냥 두고요. 그리고 소농직불금만 통합을 해서 농민기본소득을 편성하는 게 서로 함께 공존하고 함께 단결하는 좋은 방침이다 라는 개인적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아까 그 농림부 사람이 맞네. 말이 그렇지 이게 4% 5%가 쉽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 지금 농식품부 예산이 몇 프로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틀리셨어요.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요. 일부러 틀리신 거죠? 2.8%입니다. 2.8%. 이건 제가 며칠 전에도 자랑을 했는데요. 이 파란색이 이명박 정부, 빨간색 무슨 정부? 박근혜 정부, 노란색이 지금 문재인 정부 5년의 국가 예산과 농식품부 예산이에요. 이 15년 동안 국가 예산과 농식품부 예산의 이 변동을 표현하는 이 표를 누가 만든 거냐?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했다. 저는 농업경제학자도 아니고요. 농민운동 가담한 지 겨우 3년차 뉴비예요. 이건 농림부가 만들어야 되는 거나 농업경제학자니 농촌경제학자니 하는 사람들이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만들어서 내 이거 며칠을 샜어요 이거 하려고. 왜? 어떻게 짜는 게 제일 좋을까 해갖고. 나중에 자료 올려드릴게요. 네네네. 어쨌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맨 위에 게 국가예산 증가율이에요. 국가예산이 지금 607조잖아요 올해. 국가예산이 매년 늡니다. 8.5% 늘고 10.6%, 2.9% 이렇게 늡니다. 그러면 밑에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국가 예산 증가율보다 모자라죠. 보이세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 증가율하고 똑같은 비율로만 늘려줘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국가 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농식품 예산 증가율이 못 따라가도 한참 못 따라가요. 이건 한번 보세요. 이건 좀 화나지 않아요? 0.02%란 건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이 최소한 1%는 일어나잖아요. 근데 언제 예산이라고요? 2013년 예산이에요. 2013년 농식품 예산은 언제 만든 거죠? 정권 말기에. 정권 말기에는 농민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야, 너무하잖아. 박근혜 정부는 어땠을까요? 박근혜 정부가 실제로 2017년, 박근혜 정부가 아니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는 2017년 중간에 쫓겨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7년 말에 문재인 정부가 농업 예산 짰잖아요. 몇 프로 올렸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러고 난데 그 다음에 좀 나아질 것 같더니 그 다음도 이래. 그래서 그때 농민운동이 2020년 이때 농민수당운동도 벌어지고 저기 농민기본소득운동도 벌어지고 그래서 막 했더니 좀 나아졌어. 아우성을 쳐야 돼. 아우성을. 그래서 해서 그래도 해서 끝났어. 이게 어떻게. 근데 저는 이걸 보면 진짜 화나요. 이거. 그래서 네, 진짜 열받죠. 국가 예산이 이렇게 늘고 있는데 농식품 예산은 얘는 뛰어가고 있는데 얘는 기어가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요? 국가 예산 전체 중에 차지하는 농식품부 예산 비율이 떨어지겠죠. 그게 세 번째 칸이에요. 국가 예산 전체 중에 농식품 예산이 몇 프로였냐? 이명박 정부 1년차 때 5.4%였어요. 네. 4.8%는 뭐냐? 이때는 여기서부터 요때까지 2014년까지는 농수산식품부였어요. 농과 수산식품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때 5.4%. 그래서 제가 수산만 빼고 한번 계산해 봤어. 그랬더니 4.8%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0.6씩 빼면 수산 뺀 것이 돼요. 0.6씩 빼면. 여기가 3.9였죠. 수산을 빼면. 여기서부터는 수산이 해양수산부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농식품만의 예산이에요. 3.8, 요때만 해도 괜찮아요. 3.8, 3.7, 3.7, 3.6, 3.4, 3.1, 3.1, 3이 깨지고 2.8로 이 정부 올해 끝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얘기했는데, 야, 너희 4.15%란 건 딴 부서 예산 뺏어가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 니들이 뺏어왔잖아 지금. 우리는 이때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에요. 한 이때쯤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이때쯤. 0.6 빼면 4.1%거든요. 박근혜 1년차, 이명박 5년차 정도의 비율만 그냥 유지해. 다오. 뭐 욕심도 많은 것도 아니야. 근데 이러는 게 딴 부서 뺏어가자라 이런다니까. 이건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 표를 우리가 널리 알려야 된다. 바이 김찬희. 예. 그래서 이거를 진짜 농림부, 농식품부 공무원들 교육에 써야 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바뀌어도 공무원이 안 바뀌면 또 의미가 없어요. 공무원도 바뀌어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수치 다 보이셨죠? 2.8%입니다. 4.8, 2.8로 떨어졌어요. 15년 만에. 다 보였죠? 예.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세 개의 정부 때 비율을 한번 봤어요. 이명박 이게 굉장히 스무드하게 움직여요. 어떻게 되는 걸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짠. 예.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5년, 문재인 정부 5년 비교해요. 예, 그러면 이명박 정부는 6.69%, 4.24%, 문재인 정부 8.7%. 문재인 정부 때 국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는 것처럼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도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하게 봐야 돼요. 이건 또 코로나도 꼈으니까 사실 더 많이 늘었어야 되는데 사실 많이 못 늘린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농식품부 예산은 어떠냐? 2.6, 1.39, 3.10. 그나마 문재인 정부 때 농식품부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 예산 대비해서는 오히려 이때보다 적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한 3배 정도 되죠. 얘는 2배, 2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증가율에 비해서는 오히려 이거 증가율보다 이게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이명박 때와 문재인 때가 크게 농정 예산의 변동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이제 나빠지시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표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그 경상도에 가면 BYC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BYC 아세요? 팬티 이름이 아니고요. BYC. 가장 인구가 적습니다. B는 어디? 봉화 맞습니다. Y 영양. C는 청송. 봉화 영양 청소를 BYC. 흔히 보통 농촌 소멸 지역 세 군데 얘기할 때 BYC라고 하는데 제가 영양군의 1년 예산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영양군이 얼마나 인구가 적으냐? 16,000명밖에 안 돼. 군이야, 군이 16,000명이야. 근데 1년 예산이 얼마인가면요? 재밌습니다. 1년 예산이요. 3천억 원이에요. 근데 1년 예산에는 뭐 도로 닦는 것도 있을 거고 사업비도 있을 거고 공무원 월급도 있을 거고 많겠죠. 보건소 운영비도 있고 다 합쳐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 봤어. 1인당 얼마인가? 1인당 1,857만 원. 그래서 좀 발칙한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영양군에는 군청도 없애고 다시 없애. 다 없애고 그냥 1,857을 다 개인에게 쏴. 그럼 2인 가족은 연소득 3,600. 3인 가구 연소득 5,400. 아이씨. 그러면 야, 늘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데? 어차피 그 병원이 의사기 뭐 그냥 감기밖에 못 고쳐. 어차피 큰 병 걸리면 아산병원 가잖아. 어차피. 그러면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서비스는 우리끼리 자치해서 주민자치해서 이거 합시다. 결정해서 돈 모아. 야 50만 원씩 내. 하면 안 돼? 그런 발칙한 생각도 한다니까요. 실제로 영양군에 사는 사람이 1인당 예산 1,857만 원에 그 효능감을 느끼고 살고 있을 것이냐. 저는 굉장히 회의스럽다고 봐요. 쓸데없는 농촌사업비, 쓸데없이 나가는 돈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 사실은 대부분 돈이 외지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네, 뭔가 거기 와서 무슨 해서 하잖아요. 서울시 계산해봤어요. 서울시. 저는 서울시에 살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계산해보니까 1인당 399만 원이니까 영양군의 4분의 1? 4분의 1도 안 돼요. 황당하죠? 서울은 벌써 이미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투자해왔기 때문에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죠. 확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하여튼 덜 쓰고 있다. 1인당은.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든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재미있는 수치랑 봤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힘드시죠? 이제 50분 넘었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농어민 기본소득과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또 얘기가 있는데요. 농민, 어민한테만 주자. 이거는 농민, 어민뿐이 아니라 농어촌에 사는 사람을 다 주자. 공무원이건 또는 무슨 교사건 상인이건. 그래서 이 두 개 갖고 지난 한 1년 동안 논쟁이 좀 많았어요. 이 농민운동 내에서. 농어민 기본소득이 맞냐? 농어촌 기본소득이 맞냐? 이걸 갖고요. 둘 다 이제 국가 예산으로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좀 일단 공통점은 뭐냐? 균형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모두 공감한다. 그거 공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첫 번째 차이는 뭔가 하면 농촌이 과연 소멸 위기인가에서 인식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멸 위기이므로 농촌 전체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농촌 기본소득 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사실은 농촌 내의 자치라든가 농촌 내의 청년 유입 자체가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한계만 극복한다면 사실은 소멸 위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고 유럽하고 비교해서 볼 때도 인구 대비 훨씬 인구가 많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 논쟁들도 있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농촌 경제의 순환의 중심이 어디냐? 어차피 농촌 경제 순환의 중심은 농업이 돼야 되거든요. 농업, 농민. 그래서 농업, 농민이 기본적으로 거기서 경제 순환이 이루어져야
그 배후지인 농촌 경제가 같이 활성화되는 거지. 그럼 농촌 전체에 현금을 투하했다고 해서 농업이 죽어가는데 농촌 전체가 살아난다고 보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뭔가 하면 농어촌 기본소득에 어려움이 있는 게 농촌이 어디까지가 농촌인가가 다 달라요. 요거는 용도 기준인데요. 용도 기준에서는 도시 인구와 비도시 인구로 나누는데 비도시 인구는 425만이라고 내무부 자료에 내무부가 아니죠 지금은 행정자치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농촌 인구는 농촌과 이건 행정구역 기준입니다. 행정구역으로 농촌과 도시 인구로 될 때 농촌 인구는 460만이에요. 그러니까 용도 기준의 농촌 인구와 행정구역 기준의 농촌 인구가 수가 맞질 않아요. 그리고 재정경제부 자료에는 읍이 농촌인데 행정자치부 자료에는 읍이 도시예요. 그러니까 부서마다도 규정이 달라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농촌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사실 농어민은 사실 구별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구별하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농어민은 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농촌은 기준이 애매하게 되면 오히려 큰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농촌은 도시와 진배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보통 저 같은 이제 도시 사람한테 농촌이 어떤 곳이야? 이렇게 하면 보통 농사 짓는 곳이지 그래요. 농촌 그러면 보통 농민을 떠올리거든요. 근데 이걸 주장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그렇지 않죠. 농민뿐이 아니라 다른 상인들이나 공무원 다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문제가 많았고 또 농민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은 가짜 농민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반론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가짜 농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보다 가짜 농촌 주민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가짜 농민은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농민기본소득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농촌 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누가 농사 짓는지 누가 농사 안 짓는지 이게 민주적으로만 구성된 자치기구라면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농촌 주민이 위장 전입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건 알아낼 수가 없어요. 주민등록이 거기 돼 있는데 농촌 주민인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농촌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지 않는 곳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가 나는 오히려 심각하다는 뜻이고요. 6번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의 구상으로 보면 연간 100만 원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농어촌에 살고 있는 1000만 명을 대상으로 연간 100만 원. 연간 100만 원이면 월 얼마죠? 월 8만 원. 그 정도로 과연 균형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 탈출과 농촌으로 유입 이걸 가능할 만한 충분한 유인 동기가 될까라는 좀 의심스러워요. 아까 저희가 왜 월 30이라고 얘기하냐면 월 30은 유의미한 액수라고 보거든요. 청년들이 도시에서 지치고 그랬을 때 나도 귀농해서 농사 한번 지어보자. 땅은 없지만 빌려서 지어보자. 농민기본소득도 준대더라.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유인 동기가 되는데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농촌에 왔다고 월 8만 원을 더 준다. 그렇다고 일부러 농촌에 온다. 농사도 아니고. 저는 그런 면에서 의미 있는 액수가 돼야지 농어민 기본소득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의미 있는 액수가 되려면 많은 사람한테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해지잖아요. 아까 230만 농민한테 준다면 월 30만 원일 때 8조면 되거든요. 1000만 명 농어촌 주민한테 주려면 월 30만 원이면 그거에 4배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35조가 들어요. 그러니까 시행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35조 쓸 수 없으니까 월 8만 원으로 깎아서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 구상이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보다는 농촌 경제의 핵심인 농어민 기본소득에 의미 있는 액수를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것이 기본소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농민 기본소득이 이루어진 세상은 뭐 이런 세상이 되겠죠. 소득 안정이 되면서 농업 전환이 되고 현금이 생기게 되면 현금이 이전보다 많아지게 되겠죠. 다양한 사회적 경제를 실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돈을 모아서 뭐 조합 같은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여성 농민의 역할이 커지지 않을까. 이거 분명할 거라고 봅니다. 여성 농민이 직접 지급이 돈이 되면 여성 농민들이 뭔가 이전과 다른 굉장히 적극적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네 번째 아까 얘기했죠. 농민기본소득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농촌내가
사실 농촌에 지금 사실 뭐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이런 교회 말고는 사실 거의 다 붕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새로이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역 화폐로 지급되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고 6번도 아시겠죠? 7번도 아시겠고요. 그래서 저희 농민기본소득정부운동본부가 이렇게 농민기본소득 입법을 하려고 요거 그림도 그려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짧은 기간 동안에 다 말씀드리려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고 시간이 좀 모자랐네요. 어차피 이거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 농촌, 농민을 중심으로 한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라는 것을 우선 기억하시고요. 또 이렇게 이것을 원래대로 하면은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잘 지켜서 해주신 명강의를 해주신 김찬희 위원장에게 우선 일단 박수부터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는 크게 없었죠. 이해할 수는 있었죠. 그래서 말이 어려워서 모르겠다. 이거를 더 확실하게 개념을 이야기해달라 하는 거는 뭐 있습니까? 그런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평소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좀 질문이나 질의 또는 다른 의견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몇 분 먼저 손들고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을 다 모아서 마지막으로 우리 강사님이 그 질문 질의를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그러면 질의하실 분. 예, 말씀하세요. 네, 저는 한연희입니다. 아까 그 역대 정부별로 농어촌 예산에 대한 농경 예산에 대한 변화 추이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예산 규모라든지 비율은 그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약간의 그 차이가 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어떤 그 시대적 이슈에 따라서 또 농경 예산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장면부터 들어왔는데 2008년도라면은 아마 MB가 집권하고 그 소고기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FTA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이제 이슈화될 때 항상 그때마다 농경 예산은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때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예산이 좀 줄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또 그게 적게 이렇게 좀 비중이 증가 비율이 좀 예산 비율에 대비해서 좀 적게 이렇게 좀 증가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 그 강의하신 선생님의 의견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또 다음에는 뭐 셀피거나 붙어있는데 120군데가 하고 있는데 국민순환이요? 중앙정부 예. 바닥에서 하고 있는데 예. 중앙정부나 국회에서는 그 지금 뭐 계류 중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고 예. 그쪽 중앙정부 쪽에서는 뭐 특별한 생각은 없는 건가요? 예, 그 부분도 말씀 대답해 주시죠. 또 있습니까? 한 분 정도만 더. 그 농수단이나 이제 농업 기본소득이 이제 됐을 때 이거를 몇 단위로만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광역으로 쓰는 문제가 있고 가능한 한 이제 말하자면 또 읍으로 너무 가서 쓰는 것도 문제고 이 면도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역 경제 차원에서 좀 더 생활 공동체 읍면 단위로 지역 화폐를 지역 화폐 쓰도록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 예.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그 질문 겸 제 의견 반반씩 말씀드리겠는데요. 농어민 수당의 그 의미라고 한다면 돈을 몇푼 그 지방 정부나 아니면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뭐 우리가 강화 같은 경우에 요구액이 이제 인천시에서 60만 원인데 1년에 다달이 30만 원을 받는다고
의미 있는 변화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뭐 그걸 가지고 생활의 모든 점들이 충족되지는 않으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것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 농어민 수당의 경우는 저희 농민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요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굉장히 많은 자치단체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속속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좀 우려하는 점은 이제 우리 김 선생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데 그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농촌 공약이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연 100만 원 농어민 기본소득을 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뭐 자세히 알긴 좀 어렵지만 특별히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있는 수당 플러스 100만 원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뭐 기초자치단체 뭐 광역자치단체 합해가지고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주는데 덮어 씌워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평등하게 100만 원으로 가려고 하는지 참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어쨌든 전라도 지역의 농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인천까지 와서 자주적으로 조례도 만들고 요구하고 해가지고 소소한 금액이지만 만들어냈는데 덮어 씌워서 그냥 100만 원 딱 해서 정치하는 사람의 그런 나름의 그런 공약, 실적 이런 걸로 만들고 그냥 땡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농민 기본소득 위원회는 추진위원회는 어떤 입장을 가지게 될 건지 그리고 그런 우려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 예산 얘기였죠. 예.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농업 예산이 아까 제가 그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해서 볼 때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다. 그 얘기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말이 맞고요. 실제로 우리가 뭐 2005년도부터 직불금하면서 실제로 그 이후로 이제 개방에 따른 여러 충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사실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한 거는 약간 좀 무리가 있었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근데 이제 그 이명박 정부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거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거를 문재인 정부 이후에서도 계속적으로 감소해왔던 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는 못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0.02%, 0.08%는 그건 아무리 다른 시대적 요구가 있고 아무리 뭐 AI가 중요하고 아무리 뭐 그린 뉴딜이 중요하고 아무리 디지털 뉴딜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농업을 사실상 경시했던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결과가 영농형 태양광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농민이 농업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고 아니 소득을 뭐 태양열 발전해서 농사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 줄지만 주는 거는 태양열로 다시 복구하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농업 자체 내에서의 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의식이 매우 약했다라는 쟁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 내용이 뭐였죠? 전국에 이제 지자체에 대한 지자체에서 주는 건데 네. 지금 정부나 네. 저희 국회나 이런 데서 예. 그거를 네, 일단 농민수당은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 농민단체의 조례제정 운동의 결과로 밑으로부터 해서 실현이 된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제 확고하게 돼 있고요. 이제 농민기본소득이라든가 기본소득은 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떤 정책이든 마찬가지지만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안 동의하는 사람이 있겠죠. 네, 실제로. 그래서 동의하는 사람이 주로 더 많다면 국회 통과가 됐겠죠.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진행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거는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도 여당 내에 굉장히 많고요. 여당 내에도 농민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이견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당만 그런 건 아닙니다. 야당은 더 심하죠. 야당은 더 심한데 야당에서도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중앙정부나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실제로 66명 중에 이렇게 서명하신 분들 중에서도 별로 차후 활동이 없었던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서명만 했지 뭘 했는가 싶지 알 수 없는 사람에서 우리가 몇 번도 촉구한 적도 있어요. 아니 서명해놓고 이렇게 활동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 적이 있지만 참 중앙정치가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 나왔으니까 기억나고 맨 끝에 들은 게 기억이 나서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는 아니고요. 정당도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정당의 대표권을 대변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그냥 아는 정보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라고 드리고 싶고요. 전도 중앙정부에 또 기본사회위원회에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에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아까 그 경기도 얘기하고 같이 하면 되겠네요. 경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기도는 원래 작년에는 6개 지역, 6개 군, 여주군, 양평군, 제가 6개 군을 다 돌아다니면서 강연했는데 6개 군에서 농민기본소득을 했고요. 왜 6개 군을 했냐면 6개 군만 신청을 했어요. 나머지는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을 받았는데 그래서 신청받은 6개군만 했고 6개군 하는 거 보고 다른 군이 우리도 할래! 그래서 다 모든 시군이 들어가게 돼서 이제 모든 시군이 다 들어가는 게 이게 농민기본소득이고요. 이 농민기본소득이 사실상 다른 지역의 농민수당과 유사합니다. 다만 개인별 지급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액수가 좀 더 많은 거지만 기본 성향은 지자체 수당이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요. 아까 얘기했던 농촌기본소득은 그건 이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도 제가 몇 번 참여를 했습니다. 자문도 하고 안을 짤 때도 들어가고 리 단위로 짜느냐 면 단위로 짜느냐 이건 뭐 논쟁이 굉장히 컸어요. 리 단위로 짜면 여러 리를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과학적인 샘플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결국 면 단위로 하는 거로 정해져서 여러 가지 기준점을 잡았고요. 뭐 소멸지수 뭐 이렇게 여러 잡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천군이 돼서 연천군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농민기본소득은 시행이에요. 시행. 정책 시행. 경기도 정책이고요. 실제 전부 지급이 되는 거고 농촌기본소득은 시범사업이에요. 원래는 실험이었는데 시범사업으로 바뀌어서 전체 경기도 중에서 연천군만 5년인가 6년인가 한대요. 그동안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 결과가 어떤가 평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기본소득이 경기도에서 실현된 게 아니고요. 농민기본소득을 하면서 그 결과를 종합하고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결과를 해서 이거를 농촌기본소득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아까 지금 이제 여당 대통령 후보하고 관계해서 농업 지금 얘기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사실 어떤 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이 먼저 될지 농촌기본소득이 먼저가 될지 사실 여러 번 언론 발표가 엇갈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만만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캠프 그런 것도 밝힌데 현재로서는 지금 농촌기본소득을 한다는 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최종 정보예요. 예. 농민기본소득은 안 하고 농촌기본소득을 하되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액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월 8만 원 정도 연 100만 원에 농촌기본소득을 한다라고 정해져 있고요. 이거는 농민수당하고 혼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농민수당은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지자체 재원으로 계속 하는 거고요. 예. 물론 지자체에 따라서는 농민기본소득이 시장이 되면 이제 농민기본소득 됐으니까 지자체 농민수당은 땡 안 할게 라는 지자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상한 군수는. 근데 그거는 이제 농민의 힘으로 막아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정책은 전혀 아니고요. 별개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농민수당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지자체 재원으로 하는 거고요. 지자체가 그 재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에서는 경로 의존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한 번 한 거는 없애기가 어려워요. 한 번 한 건 가는 거고요. 농민기본소득은 그것과 달리 농어촌 기본소득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아까 좀 얘기한 반대라기보다는 미흡하다고 얘기한 거고 액수도 미흡하지만 농민 중심으로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어떤 게 있었죠? 지역화폐. 지역화폐. 문단이나 아니면 선생님 질문을 정확히 잘 이해 못. 문단이나 네. 특히 분단위. 네. 네. 두분 좀 활동하되는데 네. 연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럼 면화폐? 연단위 안에서만 면화폐. 네, 그러니까 면단위 면 지역화폐 하면 쓸 데가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요. 면에 따라서요. 네.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선생님 질문을 정확히 이해 못했어요. 네네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네. 그 기초 단위도 내려올 때 보면은 제일 의대에 많이 쓰게 돼요. 예. 그런데 실은 이게 모든 걸 해결하는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면 단위가 앞으로 중요하니까 면 단위에 쓰도록 하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는. 지금 농민수당 하고 있는 곳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농민수당 하고 있는 그 전북인가 충북인가 제가 기억이 외우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도화폐 반, 군화폐 반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에 전부에 쓸 수 있는 화폐하고 군을 이렇게 나눠서 군에만 쓸 수 있는 거가 도마에만 쓸 수 있는 걸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정책 선결을 하는 것에 따라서 좀 더 군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설계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책 설계자들이 설계하는 거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남았는데 뭐가 였냐면 뭐였죠? 생각났는데 선생님이 마지막에 또 하나 더 질문하신 거였는데 하나 더 하셨잖아요. 요거 다시 한번 펴주실래요? 예,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제가 월 30만 원이면 의미 있는 액수라고 얘기했는데요. 의미 있다는 말이 참 표현이 좀 어렵죠. 의미 있다는 말의 뜻이 뭐냐. 근데 제가 아까도 이런 게 있었는데요. 여기 이거 아니에요? 네. 보여드려요? 네. 그거는 사실상 어떤 걸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액수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그런 말을 여기 써놨는데요. 읽진 않았습니다. 아까 시간이 좀 모자라서. 5번인데요. 농민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농촌에 교육, 의료, 문화 등 각종 사회 서비스를 확충해야 된다. 이거는 서비스죠, 서비스. 얘는 현금이고요. 네. 현금 정책하고 서비스 정책은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둘 다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농민기본소득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고, 하지만 그것은 농민 주체의 음식을 만드는 씨앗이 될 것이다. 네, 그런 기초적인 그 씨앗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농업에 있어서 새로운 생태적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식의 요구들이 같이 결합되면 농촌이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만 갖고는 절대 농촌을 바꿀 수는 없죠. 그 점은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아까 지적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대충, 예. 기독교 기본소득 포럼은 정치 조직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기본소득을 이해하고 사회에도 요구하지만 교회는 어떻게 기본소득의 공동체 운동을 할 거냐라고 하는 차원의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공동체라고 계속 2000년간 주장해왔지만 경제 공동체가 된 적이 없어요. 헌금을 걷어봤지 한 번도 공동체 안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한 발상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그런 운동이고요. 실제로 저희 교회는 올해부터 몇 년간 이제 아주 작은 소액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교회 내부 공동체 구성원의 기본소득으로 하는 걸 결의하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교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저 기독교 기본소득 포럼 운영위원장이고 감리교 목사입니다. 박정인 목사고, 오늘 약간 그 내용 가운데 약간 오해의 소지들이 있어서 약간 부연 설명드리면 죄송하지만 농민 기본소득 중요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중요한데,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도 월 30만 원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연 100만 원이라고 하는 건 캠프에서, 지금 특정 후보의 캠프에서 본인들이 실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액수가 그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특히나 아까 공동체를 통해서 주민자치조직을 통해서 농민인지 확인된다라고 하는 건 그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농어촌의 주민도 사실은 주민자치 활동을 통해서 동일하게 확인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같이 가면서 제대로 빨리 실현되게 하는 것. 그래서 저는 농민기본소득은 농민기본소득대로 빨리 실현돼서 가야 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농어촌형 지역형 기본소득을 어떻게 더해서 실제로 농업이든 농촌이든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바라보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민주당 캠프가 가지고 있는 안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대충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전국민 기본소득 100만 원 연간입니다. 거기에 농어촌 지역형 100만 원, 그리고 청년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장년은 120만 원,
노년은 360만 원, 거기에 어린이 12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다 플러스 되는 거예요. 플러스 되는 거. 그러니까 전 국민 100만 원에 농어촌 지역 거주자면 농어촌 소득으로 100만 원이 또 해서 200만 원이 되는 거고, 거기에 내가 청년 나이라면 그러면 3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그 인포메이션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뭐 어쨌든 저는 어떤 방식으로도 기본소득이 잘 진행돼서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핵심은 뭐냐면 기업에서나 이런 데서 시장이 소멸되고 공장이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사람들한테 소비자로 해서 야 니네들 이거 갖고 소비해 라고 주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국민의 권리로서 이것을 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는 누가 국민 이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이든 농촌 기본소득이든 국민 기본소득이든 누가 누구의 힘으로 이루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성격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내가 왜 여기 이 강화에서 기본소득을 이걸 함께 하려고 그러냐, 단순히 뭐 기본소득 하자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를 어떻게 강화해서 아까 김영태 목사님 말씀하신 다른 분야는 어떻게 되면 강화군에서 그렇게 논의하면 몇 달이 줄 수 있죠. 그건 우리가 논의하는 부분이지 원칙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우리의 국민들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기본소득, 우리의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해나갈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오늘 우리가 모이는 것은 그런 것에 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설사 어떤 것들이 되더라도 그것 이후에 전 국민 또는 이런 의미 있고 우리 농민들이 편안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거기로 더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꾸준히 함께 논의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출발이 그냥 첫걸음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